메이데이.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항공사고에 대해 다루는 항공방송 메이데이의 진행을 맡은 이헌재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신 하고분들이 계신가요? 바로 1983년에 발생한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에 대한 방송이었는데요. 사건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서 나타난 피해자의 유품이 있다는 소식으로 시작해서 사고의 유품 수속과 음모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냉전이라는 국제관계 속에서 해당 사건이 소련과 미국 각국의 필요에 따라 이용되었다는 점과 정부에서는 사망자들에 대한 수습이나 제대로 된 사후 대책 없이 사건을 방치시켰다는 사실을 방송하여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던 사고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메이데이에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룬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사고 브리핑. 첫 번째 코너 사고 브리핑에선 비행기가 이륙해서 사고가 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83년 9월 1일) 대한항공 007편 보잉 747 여객기는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앵커리지를 경유하고 목적지인 김포 국제공항으로의 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대한항공 007편에는 총 16개국의 국적을 지닌 246명의 승객과 23명의 승무원이 탑승한 상태였으며 승객 중에는 미국 하원 의원인 레리 맥도날드도 있었습니다. 당시 여객기의 항속거리는 지금에 비해 짧았기 때문에 미국을 출발하여 대한민국, 일본, 홍콩으로 가는 항공편들 다수가 앵커리지에서 중간 기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007편 역시 뉴욕에서 앵커리지로 중간 기착하여 급유하고 GPS가 없던 당시 유일한 항법 장치였던 관성 항법 장치에 좌표를 입력한 후 다시 김포 국제공항을 향한 비행을 이어나갔습니다. 관성 항법 장치란 출발점을 기준으로 그곳에서 어느 방향, 어느 거리에 있는지 계산하는 장치이며 영어로는 INS로 불립니다. 당시 대한항공 007편을 조종하던 천병인 기장은 대한민국 공군 파일럿 출신의 엘리트 조종사로 유일무이하게 소위 계급으로 고개 비행단의 팀원이었으며 대통령 전용기 기장까지 맡았었습니다. 조종사들이 느끼기엔 앵커리지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이 별다른 문제가 없는 평상시와 같은 순조로운 비행이었지만 실제로는 원래 항로를 한참 벗어나서 소련 영공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은 같은 항로로 뒤에 뒤따라오던 대한항공 015편과 대화를 나누던 중 015편은 35노트의 배풍이 분다고 했지만 007편은 15노트의 정풍이 불고 있었고 동일 항로를 근처에서 비행하는데 바람의 방향이 아예 다르다는 사실은 발생하기 힘든 이상한 일이었기에 조종사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다른 얘기로 넘어가면서 이 사실도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소련 영공에 007편이 들어오자 소련에서는 수호이 15 요격기를 출격시켰고 대한항공 007편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던 조종사들은 일본 도쿄 ACC와 교신 후 고도를 상승시켰고 잠시 뒤 이를 자신을 따돌리기 위한 행동이라고 여긴 요격기 조종사는 대한항공에게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동체 손상으로 급격한 감압이 일어나고 유압 장치가 파괴되어 조종 불능이 되어 사할린 근처 모네론 섬 부근에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대한항공 007편이 항로를 이탈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민항기인 대한항공 여객기를 소련이 격추시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코너에서 이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인 브리핑. 사고 직후 소련은 미국의 정찰기를 격추한 것이지 민간 여객기를 격추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5일이 지나서 대한항공 007편의 격추를 인정하였습니다. 소련이 격추 사실을 시인한 뒤 미국, 일본, 민간 어선까지 동원하여 공해상에서 구조와 수색을 실시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소련은 구조대가 소련 영해로 진입하는 것을 철저히 막았기에 유력한 추락 지점인 모네로섬 근해는 수색하지 못하였습니다. 소련은 격추 직후 정찰기로 생각했던 항공기의 잔해와 블랙박스, 컴퓨터 등을 인양하러 갔지만 자신들이 격추한 항공기가 여객기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잔해와 블랙박스를 극비리에 관리하였고, 냉전이 종식되기 전까지 블랙박스의 존재를 부인하였습니다. 1991년 소련 해체 후 비로소 대한항공 007편의 블랙박스가 대한민국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후 아이카오에 제출하여 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조사는 공정성과 중립을 지키기 위해 제3국인 프랑스에서 담당하였습니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영공 침범의 원인은 바로 조종사들이 이륙 후부터 격추 시까지 나침 방위 모드에서 INS 관성 항법 유도로 변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이륙 전에 관성 유도 항법을 위해 관성 항법 장치에 해당 항로의 여러 좌표를 입력하고, 비행기가 자동 조종 상태에 들어간다면 항공기를 유도하여 항로를 유지하도록 해주는데요. 다만 이 모드는 조종사가 스위치를 눌러서 INS 모드로 전환해야만 항공기는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007편은 해당 사고가 발생할 당시 INS 모드로 전환하지 않았고, 당시 비행기는 앵커리지에서 서울까지 나침반만 이용하여 원시적인 방법으로 비행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왜 조종사들이 5시간의 비행 동안 아무도 그러한 실수를 알아채지 못했는지는 미스테리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추측이 있는데요. 첫 번째 추측은 좌표 입력에 실수가 있어 원칙대로 해양을 하게 되면 징계를 받을까 두렵고 대통령 전용 기장 심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 실수를 감추고 싶은 심리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기장은 해당 항로를 수없이 많이 다녔었기 때문에 랜드마크를 이용한 수동 비행으로도 충분히 자신이 있었던 걸로 추측됩니다. 두 번째 추측은 좌표 입력 후 관성 유도 항법이 준비 완료되었다는 녹색불이 들어오기 전에 움직이거나 스위치를 비행으로 돌리면 입력된 좌표가 사라지는데, 다시 재입력하게 된다면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지연 사유서를 써야 하는데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이유로 수동 비행을 강행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잘못된 항로로 비행하였기에 대한항공 007편은 지상 레이더망에서 벗어나 있어 민간 레이더 관제소가 항로가 벗어났다는 사실을 007편에게 알리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소련 영공을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객기인 대한항공 007편을 격추시킨 것은 말이 안 되는 사실인데요. 이 원인은 불운한 우연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한항공 007편이 지나간 곳은 캄차카 반도로 소련 군사기지들이 밀집된 곳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RC-135 정찰기가 소련 영공 밖 근처에서 정보 수집 중이었는데요. 정찰기가 비행하던 근처를 대한항공 007편이 지나가게 되었고, 레이더로 지켜보던 소련 방공군은 이를 여객기가 아닌 정찰기로 오해하여 요격기를 출격시켰습니다. 또한 RC-135 정찰기는 4개의 엔진을 가진 보잉 707 여객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사고기인 보잉 747 역시 4개 엔진을 가져 이 때문에 요격을 위해 출동한 소련군 조종사는 정찰기의 모습과 유사한 점을 보고하였고, 소련은 대한항공 007편 여객기를 정찰기로 믿게 되었습니다. 소련 조종사는 007편을 추격하면서 경고 사격을 했지만 야간이었던 데다가 해당 여객기에 예광탄이 없었던 관계로 대한항공 조종사들은 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007편이 도쿄 ACC와 교신 후 고도를 상승시켰는데, 소련군 조종사는 이를 의도적으로 속도를 낮추어 자신을 오버슛 시키려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식하고 다시 뒤로 돌아가 미사일 2발을 발사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사실로는 사실 소련군 조종사는 당시에 여객기임을 알고 있었음을 시인했지만 정찰기를 얼마든지 여객기처럼 보이도록 꾸밀 수 있다며 자신은 정찰기를 격추한 것이라고 인터뷰하였습니다. 이 사고 이후로 미국과 소련의 관계는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대한항공은 보잉사와 공동으로 새로운 기체 도색을 고안하여
현재의 기체 도장인 하늘색 도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1984년 시카고 협약이 개정되면서 영공을 침범하였다 하더라도 민간 항공기를 격추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메이데이, 제작 및 진행의 이현재, 기술의 고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